영상 1도, 2도 뭐 그런 데니까 상당히 춥겠죠. 팔순의 독립유공자 두 어른이 선배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발자취를 찾아서 러시아 땅 연해주 지역 탑사에 나섰다. 장난기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소요. 이렇게 말이에요.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면 닿는 거리에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역사의 현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민족 독립운동의 해외 중심지를 우리는 상해, 하와이, 미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발원지, 중심지는 러시아령 연해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우리 동포 20만 명 이상이 이미 이주에 모여 살고 있었고 러시아 당국이 한국 독립운동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주에서는 만주 군벌들이 한국 독립운동을 금지하고 있었고 상해, 하와이, 미주에는 동포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19년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3.1운동 기념식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월 17일 거대하게 거행했고 이어서 3월 21일에는 최초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지역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 니코리스크, 우스리스크 일대의 한국 독립운동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땅 넓이가 한반도의 4분의 3쯤 되는 러시아 공화국의 연해주. 시베리아가 동해바다와 만나는 가장 끝머리 지방으로 우리 한민족하고는 일찍부터 인연이 있어 한때는 발해 왕국 영토의 일부였기도 했는데 17세기 초에는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이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을 즈음 러시아는 청나라와 국경조약을 맺고 이 지역을 자기네 영토로 편입했다. 15세기 이래 계속된 제정 러시아의 동방 원정 정책의 일관은 성과였다. 그 한말엔 해삼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블라디보스토크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자 했던 러시아인들의 집념이 만든 이 나라의 주요 항만 도시며 연해주의 중심 도시다. 그런데 이 도시를 비롯해 연해주 일대는 국경지대란 특수성 때문에 외국인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 살거나 여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92년 러시아 정부가 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뒤 러시아와 한국은 경제와 문화, 학술 분야에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첫 밤을 보낸 한국 독립운동계의 마지막 세대인 두 어른은 이미 초겨울 날씨로 접어든 도시의 새벽 공기에 옷깃을 여미고 첫 탑사지인 포시에트를 향해 설레임 속에 일찌감치 자동차에 올랐다. 여기는 그 학교가 있었고 여기는 그 무슨 건물이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안중근 의사가 거기 있으면서 그 동지들하고 손가락 잘라가지고 한지동맹을 했는데요. 지금은 크라스키노 거기서 이제 조금 가면 이제 주아노프카라고 이제 전부 다 그 인접된 도시인데. 포시에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서쪽으로 300리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항구 마을이다. 한인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때는 중국 땅 연해주가 러시아 땅으로 바뀐 직후인 1863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 한국의 북부 지역엔 큰 흉년이 들어 함경도 지방에 살고 있던 많은 한인들이 잡히면 죽음에 처해지는 월경죄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만강을 건너 포시에트로 들어갔다. 마침 연해주 일대 황무지 개척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러시아 정부는 한인 이주를 환영했고 비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폈다. 최초의 한인 이주민 13가구가 살았다고 알려진 포시에트 항구 마을.
한창 때는 연해주 한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해상교통의 요지였다. 이곳을 발판으로 삼아 이주 한인들은 주변의 한인 마을을 하나씩 형성해 나갔는데 초기에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았던 마을은 지신허. 그러나 거기가 어딘지 지금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이곳에서 그리 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뿐이다. 지신허에 이어 우스리스크 인근 수입분 지방에도 한인 마을이 형성됐는데 그 뒤에 한인 마을은 연해주 도처로 뿌리를 뻗으며 세력을 키워나갔다. 1914년 연해주 한인사회는 이곳에다 한인들의 러시아 땅 이주 반세기를 기념하는 한국식 기념비를 세우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바람에 무산됐다. 개인이 운영하는 포시에트 박물관. 10평도 안 되는 전시실은 이웃 크라스키노 일대에서 발굴했다는 발해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또 이곳엔 한인 이주민들이 썼던 그때의 생활 도구들도 수집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을 봐도 이 지역이 한민족과 관련이 많은 곳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포시에트에서 북서쪽으로 13km쯤 떨어져 있는 크라스키노.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데 편리하고 만주의 한인 사회와도 쉽게 접촉할 수 있어 러시아 지역 이주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1905년 을사포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한인들의 의병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러시아 지역에서도 의병투쟁이 시작됐다. 그때 투쟁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 한인들은 연추라고 불렀다. 러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항일 의병투쟁은 이곳에서 조직한 동의회를 중심으로 전개됐는데 이 단체에는 최재형, 이범윤을 비롯해서 안중근과 어민섭이 주요 간부로 참여했고 회장에는 배그 밀사로 널리 알려진 이위종이 맡았다. 네, 러시아 지역의 한인 의병은 러시아 지역의 한인 사회를 바탕으로 한 최재형 의병과 그리고 간도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이범윤 의병 세력으로 크게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재형 같은 경우는 1860년대 경경북도 경원 지역에서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한 그러한 이주민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러시아에 귀화한 인물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자산가입니다. 이분은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에 참가했었고 일본으로 가서 박영효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민족의식을 크게 고취했고 그 이후에 러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인 의병 조직인 동의회를 만든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범윤은 간도 관리사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후에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러일 전쟁에 참여해서 러시아 편에서 일본과 싸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최재형 등과 함께 동의회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후 1908년에 국내 진공작전을 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그 이후에도 의병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910년에 13도 의군의 조직에 있어서 유인석과 함께 대표적인 인물로 활동을 하였고 그 이후에 1910년 8월에 나라가 망했을 때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 측에 의해서 이르크츠크로 유배됐던 그러한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얼빈 의교로 유명한 안중근 역시 이곳 클라스키노를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펼쳤다. 중국 용정을 거쳐 1907년 가을 러시아로 건너온 안중근은 가장 먼저 동의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2년 뒤에는 몇몇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 하나를 자르며 태극기 앞에서 대한독립을 서약했다. 이미 의병장으로서 두만강을 여러 차례 넘나들며 일본군 수비대와 격전을 벌인 적이 있던 안중근은 마침내 단지 동맹을 한 그해 10월 나라를 빼앗은 결의의 숙적 일본인 이토우를 하얼빈에서 사살, 온누리에 대한남하의 기계를 한껏 떨쳤다. 그리고 이듬해 봄 안중근은 일제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여순 감옥에서 장렬히 순국했다.
안중근은 자신이 이끌던 연해주 동의회 의병이 함경도 회령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자 이듬해인 1909년 2월 7일 크라스키노 근처 칼이라고 불리는 작은 한인 마을에서 김기령, 강기순, 백남규 등 여러 동지와 함께 저마다 손가락 하나를 자르는 단지 동맹을 맺었다. 안중근을 회장으로 추대한 이 모임에서 12명의 열혈남아들은 대한독립에 sinh命을 바칠 것을 서약하고 신의와 결속을 다짐했던 것이다. 한인들이 살았던 마을 흔적이 일본 남아있는 이곳 어딘가에서 독립운동의 대선배들이 흘렸을 핏자국을 찾아보려는 듯이 노 광복군 두 어른의 발길은 우물터 곁에서 한동안 떨어질 줄 몰랐다. 크라스키노 시내에는 1938년 여름 국경지대인 핫산에서 영토 문제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러시아의 영웅 크라스킨 중위의 추도비가 세워져 있다. 이 도시가 옛 이름을 버리고 지금의 새 이름을 갖게 된 까닭을 알 수 있게 한다. 크라스키노에서 남쪽으로 54km 떨어진 두만강변에 국경마을 핫산이 있다. 핫산 가는 길은 포장이 안 돼 많은 흙먼지를 달리지만 망망대해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드넓은 벌판이 몹시 인상적이다. 핫산은 연해주 의병이 국내 진격할 때 이용한 도강 지점이었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교통수단인 철도가 통과하는 러시아 최남단 국경 마을이다. 북한에서 올라온 열차는 이곳에서 러시아 철교에 맞는 바퀴로 갈아 끼운 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귀환할 때도 이 정거장을 이용한다고 한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항상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는 군사지역이라서인지 핫산역 주변에서 민간인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답사반의 저급한 발길은 세차게 불어대는 초겨울 바람에 등을 떼밀리우기라도 하듯이 이내 두만강을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다. 두만강. 그리고 달려가면 금방 터에 닿을 북한 땅.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산봉우리는 커다란 아픔과 함께 더욱 친근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 한 말과 일제강점기를 통해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러시아 이주 한인들 또한 이곳에서 고국산천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같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1907년과 8년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 의병들은 바로 이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들어가 일본군과 싸우고 경찰 초소를 공격했다. 그러자 일본군은 국경수비대를 두만강변에 배치해 한인 의병들의 국내 진공에 대비했다. 연해주 의병의 대규모 국내 진공작전은 1908년 7월에 처음 전개됐다. 전재익, 안중근, 어민섭 등이 인솔하는 200~300명의 의병이 7월 7일 강을 건너 경흥군 홍이동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들은 곧 경흥에서 출동한 일본군 토벌대와 첫 전투를 벌였는데 일본군 보병 4명을 사살하는 승전을 했고 이틀 뒤에는 두만강을 따라 북상해서 신화산을 점령한 뒤 다음날 새벽 그곳 헌병 분견대를 습격했다. 그러나 연해주 의병은 회령에 있는 영산에서 일본군 대부대를 만나 크게 패한 뒤 더 이상 남진하지 못하고 연해주로 귀환함에 따라 러시아 한인 의병의 국내 진공 작전은 막을 내린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 러시아 땅과 북한 땅을 연결하는 두만강 다리죠, 이거? 네, 그렇죠. 예. 이게 참 사람 민족의 한이 서린 두만강 다리라고 우리 옛날 노래도 있지만 이 두만강에 요 폭이 지금 한 25m, 한 30m 정도고. 그래요. 지금 요게 러시아와 북한 땅을 연결하는 두만강 다리 옆쪽에서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는 게 이게 빤히 배는데 지금이라도 뛰어 달려가고 붙은 심정이 납니다만 지금 이거 참 민족의 한이 어린 두만강이구만요.
그 국군이 기존 한말에 국군이 기울 때 우리 독립운동 투사들이 나라를 착각하고 여기 두만강을 건너서 준비하고 또 넘어가서 치고 오고 이런 그때 그 장면이 눈에 선한 것 같아서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직도 민족이 통일 안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심정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특히 오늘 독립운동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여기까지 와보니 옛날 이범윤 선생, 그리고 최재형 선생, 그리고 홍범도 장군, 이런 분들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경북도 저희 경계선을 넘어서 일본 경찰서라든가 주재 군인들을 습격하고 독립 투쟁을 벌린 그 역사적인 지난날 그것을 해고해 보니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러시아에서 한인 사회가 애국 계몽 운동을 주로 펼친 곳은 연해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였다. 1870년대부터 이주 한인들이 들어와 한인 마을들을 형성했고 1905년 국내에서 을사포호 조약이 체결된 뒤로는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으로 속속 망명해왔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우는 교육과 언론 사업을 전개했다. 그 결과 러시아 땅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에게도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이때부터 연해주의 한인 사회는 양과 함께 질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했던 지역은 러시아 사람들이 고려인 거리라고 불렀던 국외청리였다. 오늘날 지역 이름이 바그라니 치나야로 바뀌었듯이 예전의 모습은 큰 곳이 없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개된 애국 계몽 운동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교육 활동과 언론 활동이 중심이 됐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한글 신문들이 잇따라 간행된 사실이다. 해조신문은 1908년 2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인 사회가 조선의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맨 처음 창간한 순한글 일간지 교포 신문이다. 이 신문은 논설을 비롯해 내외신과 기고문, 소설, 만필, 광고 체제를 갖추고 한인 사회를 깨우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3개월 뒤 안팎의 사정으로 폐간됐다. 해조신문에서 주필로 일한 이는 장지연이었다. 국내에서 황성신문 사장으로 있던 중 을사포호 조약의 체결로 국권을 일본에 빼앗기자 신문에 오늘을 목노와 우노라라는 사설을 써서 일본의 흉계를 통박한 바로 그 사람이다. 대동공보는 구한말 일제가 조선 침략을 더욱 노골화할 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는 일념으로 창간돼 2해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된 민족지였다. 안중근이 이 신문사 사무실에서 주필인 이강을 비롯한 몇몇 동지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처음 계획했다는 사실은 대동공보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1910년 6월 우스리스크 제피가우 마을에서는 각처에서 분산 활동하던 연해주 의병 세력들이 13도 의군이란 이름으로 통합해 단일군단을 이루었다. 총재에는 유인석이 추대됐고 이범윤, 이상설, 홍범도 등이 중심이 돼 효과적인 대일 항전을 준비했는데 2달 뒤 한국이 일제에 강점되는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되자 13도 의군은 새로운 투쟁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연해주 의병운동은 1908년에서 시작하여 1910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1908년 전성기에는 3, 4천 명의 의병부대가 편성되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습니다. 1910년에는 13도 의군이라고 하여 국내와 만주, 연해주 의병부대가 총 결속하여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연해주 지역 의병운동은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의 그 단초를 시작한 그러한 운동이었으며, 또 의병운동이 독립군 투쟁으로 전환되어 가는 그 중간 단계의 벼랑 역할을 했습니다. 13도 의군이 새로운 조직과 형태로 탈바꿈한 성명회는 1910년 8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 국외청리에 있는 한인학교에서 한인대회를 열었다. 이날 동포들은 대한의 국민 된 사람은 대한의 광복을 죽기로 맹세하고 성취한다는 선언서를 채택하고, 이런 사실을 즉각 일본 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여러 나라에도 각국어로 옮긴 선언서를 보냈는데, 선언서에는 8,600여 명에 이르는 한인 지도자가 서명했다. 이처럼 수많은 애국지사가 나라 안팎에서 피맺힌 항쟁을 계속 벌여왔음에도 2천만 대한 국민은 1910년 8월 29일 끝내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 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비록 경제 사정은 전에 비해 조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세기를 2달 앞두고 있는 오늘, 이곳 주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고 평화롭다. 제정 러시아 당국은 1911년 봄 콜레라 근절을 이유로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던 국외청리를 강제로 철거하고 거주 한인들을 시의 북서쪽 변두리로 집단 이주시켰다. 그곳이 신개청리 마을. 한인들은 다시 피땀을 흘려 이곳에 새로운 시가지를 건설하고 신안촌이라 불렀다. 이들은 한국식 온돌방을 들인 러시아풍의 목조주택을 짓고 서울 거리 등의 이름을 붙였다. 그 뒤 이곳은 항일지사들의 집결지로 북의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철도가 들어오면서 서울거리란 이름도 없어지고 그때의 흔적 또한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처마을에 서울거리 2호집이란 옛날 주소 표지판을 아직도 붙이고 있는 낡은 주택이 한 채 있어 답사반의 눈길을 붙잡는다. 보존 상태도 좋고 어떻게 유일하게 이집만 남아있어요. 이거 다 올려서 이건 모든 걸 다 올리고 딸기 또 이곳에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활동한 이동휘가 살던 집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원형이 사라지고 상점이 들어서 있다. 이동휘는 1913년 만주에서 건너온 뒤 이곳에서 번호표 인사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러시아 한인사회는 민족교육의 도장으로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민학교를 신안촌에 세웠다. 그리고 이 학교가 1920년 4월 참변 때 일본군의 방화로 불에 타자 다시 8호 모범중학교를 세워 자녀들을 가르쳤다. 일본 영사관에 있던 오케안스카야 거리 맞은편에는 8호 모범중학교를 졸업한 한인 자녀들이 진학할 수 있는 조선 사범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때 교사로 쓰던 3층 건물은 지금도 남아있어 요즘은 도서관 건물로 쓰이고 있는데, 1930년대 고난한 세월 속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치려는 블라디보스토크 한인들의 뜨거운 교육열이 엿보인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장도빈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한 한국학대학이 있다. 개교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러시아 극동대학교의 동양학부에 속해 있는 한국어과가 그 모태가 됐는데, 이 대학을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한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친선 교류에 천병이 되고 있다. 조선 사범대학을 마친 우수한 한인 학생들은 이곳에서 다시 수학했다. 1911년 12월 연해주 지역 한인들은
러시아에 있는 동포들의 권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에서 러시아 당국의 공식 인가를 받아 번업회를 조직하고 이상설을 의장으로 추대했다. 번업회는 1910년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강점된 이후에 러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표면적으로 보면 실업 증진이라든가 생활 안정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단체는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러므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동포들한테 많은 군자금을 모으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번업신문은 신안촌에서 발행한 번업회의 기관지다. 이 신문은 1912년 4월부터 2년 반 동안 모두 126호를 간행하면서 재정은 구독료와 광고료, 기부금으로 충당했는데 이종호의 지원이 컸다. 그 밖에 신채호, 이상설, 윤해, 김하구, 장도빈 등이 참여해 신문을 만들었다. 번업신문 또한 국권회복과 민족주의를 간행 목적으로 삼았고 논설, 각국통신, 건국통신, 기고문, 잡보, 광고 따위를 실었다. 거의 비슷한 때 치타 지역에서 발행된 한인 잡지가 있다. 러시아 국교였던 러시아 정교의 이름을 딴 대한인 정교보가 그것인데 이 잡지는 제명만 정교지였을 뿐 실제는 일제의 한반도 침략상과 한민족의 저항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1914년 여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는 일본과 동맹국으로 제휴해 자국 내에서 한인의 모든 정치 사회 활동을 단합했다. 이때 번업회가 해체됐고 번업신문과 대한인 정교보는 정관됐다. 일본의 압력을 받은 러시아 정부는 이상설, 이동희, 정재관 같은 저명한 한인 지도자들과 귀화하지 않은 한인들을 체포 투옥하고 러시아 땅에서 추방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러시아와 일본 관계에 금이 가면서 연해주 한인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다시금 활발히 움직이게 된다. 연해주 지역 항일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 팔순의 노구도 마다않고 여행을 강행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두 어른은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탑사를 모두 끝내고 오늘은 다음 지역을 향해 출발했다. 아 이거 얼마 안 만들다 봐도 커피 한 잔에 얼마씩 이거 모르겠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25분의 7인가? 그러니까 한 20센트. 20센트. 싸다. 20센트면서. 우스리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112km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연해주의 한 지방 도시다. 이곳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목단강, 하얼빈으로 이어지는 중동선의 분기점이란 점에서 교통의 요지다. 러시아 혁명 뒤에는 이곳에서 한인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 연해주 한인 민족 독립운동사에서 주요 거점이 됐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독립운동가 박은식과 이동영, 조완구도 이곳에 잠시 체류한 적이 있다. 우스리스크시 둘레에는 수이픈 강을 따라 넓은 평원지대가 펼쳐져 있어 이주 한인들이 농경 정착하기에 안성맞춤이었는데 이것이 대규모 한인 사회가 이 도시에 건설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 1917년 2월 러시아 수도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자 전 러시아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던 한인 대표 100여 명은 우스리스크에 모여 전노 한족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자리에서 전노 한족 중앙총회를 조직하고 문창범을 회장으로 뽑았다. 저희 국민의회 정부가 탄생된 산실장소다. 오늘날 거리 이름은 지체리나로 바뀌었고 총회를 했던 건물은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엔 학교 운동장이 들어섰다. 전노 한족중앙총회는 첫 번째 총회를 6월에 이곳에서 열었는데 그때 기관지로 청구신보를 간행키로 결의한다. 청구신보는 러시아 도처에 흩어져 있던 한인 사회가 처음으로 결성한 중앙기관이 직접 발행한 신문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주간으로 간행된 이 신문은 논설을 비롯해서 총회 소식, 세계 정세, 보국통신, 광고 따위를 실었다.
주필은 처음에는 윤회가 맡았고 이어 조완구, 남공선 그리고 박은식이 한 차례씩 주필을 했다. 그 밖에도 전노 한족중앙총회는 한인 자녀들을 위해 1918년 이곳에다 중등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이 학교는 8년 뒤 폐교와 이름을 바꿔 고려 교육전문학교로 재출범한 뒤 10년에 걸쳐 모두 244명의 교원을 배출했다. 전노 한족중앙총회는 1917년 11월 같은 거리에 있는 이곳으로 옮기고 여기에 한인회관과 청구신보사를 함께 두었다. 그리고 1919년 2월 25일 두 번째 전노 한족중앙총회가 이곳에서 열렸는데 그 결과 한민족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국민의회가 바로 여기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На основе моих архивных изысканий, проведенных в архивах города Владивостока, первые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съезды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исходили именно здесь, на этой улице, которая до революции называлась Занадворовская. Теперь она называется Чечерина. Первый дом, к сожалению, не сохранился, Занадворовская, 15. Он был снесен в наше время не так давно, и на его месте построена школа. Зато второй дом, куда переехали в ноябре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организовалось в мае 1918 года, должно быть сохранился. Пока вот мы остановились на том, что этот дом, именно дом 39,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здесь рядом, и именно здесь проходили совещания первого 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у вот у меня все, пока. 전노 한족중앙총회는 1919년 2월 초 파리 강화회의에 청구신보 주필이었던 윤회와 또 한 사람 고창희를 파견했는데 그때 두 사람은 대한국민의회 의장 문창범의 이름으로 발행된 한국민 해외 여행권을 소지했다. 러시아의 그 국민의회 정부 탄생된 산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거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아, 그래요? 어떤 데 있어요? 뺑기칠만 하고 저기 했지. 그렇습니다. 한편 우스리스크는 성명회와 권업회에서 활동했던 이상설과 국내에서 신민의 활동을 하다 망명한 이갑이 1917년 3월과 4월 잇따라 타계한 곳이기도 해서 독립유공자 두월은 다소 무거운 발길을 교회로 돌렸다. 일찍이 만주 용정에서 민족학교인 서전서숙을 설립했고 해군 밀사의 한 사람이었던 러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 이상설의 유해는 화장돼서 이 지역 이주 한인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수입한 강물에 뿌려졌다. 독립운동의 대선배 혼백을 아직도 붙잡아 놓고 있을 것만 같은 이 차가운 강물에 노애국자는 손을 담가보지만 최근 우스리스크 시내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적지 않은 한인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고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 온 한인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시 변두리에 자리 잡은 이 시장은 대부분의 점포 주인이 조선족 중국인이어서 러시아 사람들은 중국 시장이라고 부른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한인들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연해주 각지의 한인사회가 연해주 한인재생기금을 설립해서 이들을 돕고 있다. 고려인 문화회관으로 쓰이는 이 건물은 국내 독재가가 한인재생기금회에 기증한 것이다. 이 회관엔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아담한 식당도 있고 뒷마당에는 우스리스크 고려 민족자치회가 운영하는 고려 학교가 있다. 우스리스크 주택가에 있는 한 공원에서 한인들 눈에는 그다지 낯설지 않은 돌덩이 몇 개가 여기저기 눈에 띈다. 오래전 이곳에 자리 잡았던 발해가 남긴 유적의 일부다. 상석. 이거 상석이라고 이제. 우스리스크 일대가 발해의 유적지였음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1910년대에 번업신문사에서 활동했던 국사학자 장도빈이다.
우스리스크에는 이곳 말고도 발해 유적들이 또 있다. 김 부회장, 여기엔 아직도 발에 대한 그 유적이 많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선 발해 시대 그 성이 두 곳에가 있다니까 우선 거기에 가보고 특히 1920년 전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예. 우리 학자들이 좀 더 여기를 답사를 많이 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서 학적을 재 가지고서 우리 민족의 찬란했던 역사를 확고하게 재구성했으면 참 좋겠어요. 발해 절터가 있는 곳에서 다시 자동차로 10여 분쯤 교회로 나오면 닿는 발해 산성터. 어디엔가 발해인들의 숨결이 아직껏 배어 있을까 해서 두 어른의 발길은 조급했건만 사방은 전망 좋은 야산의 목초지일 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다. 하지만 그 옛날 발해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다 성을 쌓고 온돌방을 들인 집을 짓고 살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아르세니예프 박물관은 연해주 지역에서 출토된 발해 유물들을 수집해 소장 전시하고 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유물이건만 러시아 박물관에서 발해 유물을 만나는 한국에서 온 답사반 일행의 심정은 결코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1919년 3월 1일) 마침내 국내 2천만 한민족은 일제지배의 사슬을 풀고 걸기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러시아 연해주 한인들은 북의 동포들 가운데 가장 먼저 호응하여 대한독립을 선언했다. 3월 17일 우스리스크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이내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밖의 지역으로 전파됐다. 대한국민의회는 청사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연해주 한인사회의 만세운동을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이처럼 국내에서 처음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그 영향으로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잇따라 탄생했다. 그러나 러시아 지역의 대한국민의회와 서울에서 조직된 한성정부는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논의 끝에 그해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흡수 통합키로 하고 해체됐다.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가 3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일찍이 추대됐다. 러시아 지역의 임시정부였던 대한국민의회는 비록 해체됐지만 연해주 한인사회의 만세운동은 그 뒤에도 계속됐다. 3.1 만세운동 1주년 기념식이 신안촌에서 거대하게 열렸을 때 동포들은 조국이 독립할 때까지 그 정신을 결코 잊지 말자는 뜻에서 독립문을 건립하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들은 마을 어귀에다 붉은색의 커다란 나무문을 세웠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그 자리엔 무심한 가로수만 몇 그루 서 있을 뿐 아무런 흔적이 없다. 그 대신 하바로브스크 거리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조형물이 답사반의 아쉬움을 달래주었다. 연해주 신안촌 기념탑. 이것은 일제 침략기에 이 지역에서 있었던 러시아 한인 동포들의 독립운동을 영원히 기념하고 그 정신을 높이 받들자는 뜻에서 서울에 있는 해외 한민족연구소가 1999년 8월 15일에 세운 것이다. 이 자리에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이 건립된 뜻은 또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일본 영사관은 연해주에서 항일운동이 잇따르자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할 궁리를 했다. 마침 그때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러시아 혁명 뒤에 들어와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작은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기화로 일제는 중화기로 무장한 일본군 대부대를 이 도시로 끌어들여 러시아군 병영을 공격했다. 그리고 미리 계획한 대로 일본군은 신안촌을 급습해 한인들의 집을 수색하고 불질렀다. 이때 전혀 방비가 없었던 수많은 한인 동포가 죽고 다쳤다. 체포된 사람도 300여 명에 이르는데 잔인무도한 일본군은 그들을 한민학교에 가둔 뒤 모두 불태워 죽였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바로 1920년에 일어난 4월 참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일 독립만세 1주년 기념 시위를 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었다. 그 시각 우스리스크에서도 일본 군대는 많은 한인들을 사살했는데 취재형을 비롯한 다수의 민족 지도자가 이때 희생되었다. 4월 참변으로 한동안 침체했던 연해주 한인들의 독립항쟁은 빨치산 활동으로 바뀌었다. 특히 1910년대에 20여 개의 한인 마을이 있었던 스촨 지역에서는 한창걸과 김경천이 이끄는 빨치산 부대의 활약이 눈부셨는데 800명의 한인으로 편성된 한창걸 부대는 올긴과 스촨 전투에서 일본군과 큰 전투를 치렀다. 그 밖에도 연해주 일대에서는 러시아 내전 기간 동안 러시아 적군파 군대와 협조해 대일 군사작전을 펼쳤던 한인 빨치산 부대가 여럿 있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착역인 블라디보스토크 역이다. 1907년 해역은 빌사 이준등이 이곳에서 출발했고 1909년에는 안중근이 하얼빈으로 가기 위해 이곳에서 기차를 탔다. 그로부터 30년 뒤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던 20만 명의 한인 동포는 소련 공산당에 의해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비롯해 연해주 지역 여러 정거장에서 군대의 호송 아래 강제로 기차에 태워져 낯선 고장인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실려갔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몽땅 하루아침에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는 그때 강제 이주 만행은 소연방의 독재자 스탈린에 의해 3개월 동안 저질러졌는데 그 실은 극동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일본으로의 첩보 활동을 한다는 어이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60년 뒤 연해주 지역에는 그때 피눈물을 흘리며 이곳을 떠났던 한인 동포 2세와 그 가족들이 속속 되돌아오고 있다. 그것도 이 지역에서 자신의 부모들이 떠났을 때처럼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거처할 마땅한 곳이 없어 폐쇄된 옛 소련군 막사에서 임시로 거주하며 낮에는 남의 땅에 가서 농산일을 돕기도 하고 막노동 일을 한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이곳에서 떠날 때도 그랬지만 새로운 정착지에서 60년간 땀 흘려 일군 농토와 집을 모두 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70명의 귀환 동포가 살고 있는 이곳 라즈돌로의 수용소 말고도 현재 연해주 안에는 이런 수용소가 5군데나 더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귀환 행렬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해주 지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일제유린대에 가선 그 식민지 지하에 있어서 국외 독립운동으로다가 특히 그 초기에 1910년 전후에 독립운동 기지로다가 조명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러시아가 그 동쪽으로 남하 정책을 쓰기 위해서 연해주 지방을 개발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개발하는데 그 개척자 노릇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수가 아무리 줄 잡아도 1910년, 20년, 30년대에 약 20만 전후다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규모 큰 해외 독립운동, 해외 한인 사회가 성립됐던 것인데, 불행하게도 1937년 다는바 마찬가지로 스탈린의 이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곳에서부터 이말리 한국 사람이 스스로 떨어졌다고 그러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한국 사람화 시켰습니다. 그러한 연후주로다가 그 이후에 연해주 지방에서의 한국 역사는 실질상 역사에서 매몰되었다가 요 근대의 냉전 체제가 거치면서 우리가 왕래도 하고 자료 교환도 하고 또 거기에 역사적 의미를 찾게도 됐습니다.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자신은 넋일지라도 고국에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자책했던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은
이 시대 마지막 독립군인 두 어른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온다. 예, 이번에 우리가 연해주 지방에 와서 브라디오스토크, 보세트, 핫산, 여기 우스리스크 모두 다 댕겨보니까 우리 저 독립지사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민족운동을 전개했는가 하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명한 이 독립운동 사적지에다가 표시물을 정확히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 일순에서 그 오를, 민족의 진짜 오를 배우게 되는 한 교육의 이 지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 그 연해주 독립운동 사적지를 쭉 돌아보면서 학산에서 우라지오스토크까지의 그 거리가 자동차로 16시간인데 그 두만강을 건너서 그 당시에 뭐 두만강 그 다리도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건넌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독립운동 선배들이 학산에 자리 잡고 이 우라지오스토크에 신안촌하고 연락하느라고 독립운동 관계에 연락하느라고 그 연락할 때 아마 사흘은 걸렸을 거예요. 그 거리를 왕래하면서 연락해가지고 저 본토에 있는 외놈들의 그 거점을 공격했다고 하는 이범윤 선생, 이상설 선생, 최재용 선생의 그 투장력을 연상해 볼 때 이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독립투장이요. 최후의 발악의 투장. 민족의 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정말 다시 한번 독립운동 했다는 우리들이 부끄러운 점도 많이 있고 또한 이것은 역사의 기록에 남겨서 후세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됨을 정말 이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